편의점 폐기 도시락으로 하루를 버티던 알바생이 어느 밤 피투성이 노인을 구했습니다. 다음날 그 노인이 대한민국 재계 1위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내가 내 손자다. 살려준 덕분에 인생이 피는 줄 알았던 청년은 오히려 목숨을 노리는 싸움 한복판으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사람 눈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할 수도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실 겁니다. 깊은 밤 재개발 구역 골목길,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친 청년 이도진은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 2개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가는 어두운 지름길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저녁이랑 내일 아침은 이걸로 끝이다. 월세 걱정, 어머니 병원비 걱정에 어깨가 늘 무거운 청년이었죠. 그때 골목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눌린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도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낡은 벽 아래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흰머리 노인 한 명을 둘러싸고 쇠파이프로 발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게. 피투성이가 된 노인이 벽을 더듬으며 겨우 말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침을 뱉으며 말합니다. 이 늙은이가 명줄도 길지. 회장이면 뭐해. 오늘 여기서 끝이야. 그 순간 도진의 눈앞에 쓰레기 더미 옆에 놓인 굵은 나무 몽둥이가 들어왔습니다. 도망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신고할 시간은 없어 보였습니다. 도진은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나무를 움켜쥐고 고함을 지르며 어둠 속에서 튀어나갔습니다. 야, 뭐하는 짓이야. 그 손 당장 멈춰. 예상치 못한 고함에 쇠파이프를 든 사내가 멈칫했습니다. 도진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팔을 내려줬습니다. 벅,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고 사내가 비틀거리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새끼가 뭐야. 쥐새끼 같은 놈이 어디서 끼어들어. 나머지 둘은 칼을 꺼내 들고 도진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도진은 뒤에 쓰러진 노인을 힐끔 돌아보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 신고했다. 지금 도망가면 감방은 피할 수 있을 거다. 실은 신고도 못했지만 일단 버텨야 했습니다. 칼이 휘둘러지고 도진은 간신히 몸을 비틀어 피한 뒤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주민이 소리를 듣고 신고한 거였죠. 우두머리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철수한다. 골목이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을 거야. 놈들은 도진과 노인을 마지막으로 노려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긴장이 풀린 도진은 손에 들고 있던 나무를 떨어뜨리고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노인의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도진은 노인을 들쳐업고 골목을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세우려 손을 흔들었지만 두 사람의 피투성이 모습을 본 기사들은 속도를 내며 지나쳐 버렸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안고 있는 노인의 피가 등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병원 금방이에요. 겨우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도진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요. 환자가 의식이 없어요. 의료진이 달려와 노인을 데려가고 난 뒤 원무과 직원이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 되세요? 수술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당장 결제가 안 되면.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체크카드를 꺼냈습니다. 다음 달 월세와 어머니 약값으로 아껴둔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일단 있는 대로 다 긁어주세요. 잠시 후 휴대폰으로 잔액 영원이라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도진은 피가 말라붙은 손으로 화면을 쓸어내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살리긴 했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도진은 조용히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 시각 도심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펜트하우스. 우아한 가운을 걸친 여자 임서령은 비서의 보고를 듣고는 들고 있던 찻잔을 벽에 던졌습니다. 그것 하나도 제대로 못 처리해? 회장이 혼자 움직이는 시간까지 다 알려줬는데 그걸 놓쳐?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지나가던 청년이 끼어드는 바람에 경찰까지 출동해서 소파 구석에는 30이 간 넘은 아들 최태성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나면 어떡해요? 우리가 시킨 거 알게 되면 우린 끝이에요. 임서령은 아들을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창가로 가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증거부터 다 없애. 단순 강도 사건으로 만들고 회장이 재개발 구역에 갔다는 것 자체가 알려지면 안 돼. 내 말 알지?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대학교 병원 VIP 병동. 무거운 눈꺼풀을 어렵게 들어올린 노인은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머리는 붕대로 칭칭 감겨있고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협탁 위에는 피가 묻은 편의점 도시락 2개와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잔액 영원.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비서실장 이수연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신 드셨습니까? 노인은 손으로 제지하며 물었습니다. 날 누가 여기로 데려왔나? 경호팀은 아니겠지. 이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처 편의점 알바생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긁어 수술비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이 도시락과 영수증을 두고요. 노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전 재산을 털고 이름도 안 남기고 갔다고? 요즘 세상에 보기 힘든 놈이군. 그 청년 데려오게. 빚은 갚아야지. 잠시 후 허름한 정장을 입은 청년 하나가 쭈뼛거리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편의점 알바생 이도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의 얼굴을 보자 도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대한민국 재계 1위 태정그룹 회장 최왕표였기 때문입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도진은 어색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최왕표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빛, 다부진 턱, 어딘가 30년 전 집에서 내쫓아야 했던 큰아들 최성국을 떠올리게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수연이 백지수표 한 장을 꺼내 도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목숨을 건졌네. 원하는 만큼 적게 집을 사도 빚을 갚아도. 도진은
잠시 수표를 바라보다가 다시 조용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때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멀쩡히 계신 걸 봤으니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도진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최왕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큰아들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장, 그 청년 뒷조사 좀 해주게. 아주 조용히. 며칠 뒤 이수연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안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여는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맨 아래에는 친족관계 99.9%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왕표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구가 내가 핏줄을 남겨두고 갔구나. 그는 결과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실장, 지금부터 잘 들어.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도진이는 죽는다. 내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내 손자를 가만둘 리가 없어. 신분을 전부 바꿔 고아원 출신으로 서류도 전산도 전부. 이수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펜트하우스에서는 임서령도 흥신소를 통해 도진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 미상, 보육원 출신, 고아. 임서령은 서류를 쓱 훑어보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고아잖아. 족보도 없는 애를 왜 그렇게 챙기나 했더니 그냥 불쌍해서 그러는 거였네. 알바생한테 장학금 좀 주고 말겠지. 그녀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서류가 철저하게 조작된 거라는 걸요. 몇 달 뒤 도진의 우편함에는 두 장의 편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태정그룹 재단 장학생 선정 통지서, 다른 하나는 태정그룹 하반기 인턴 모집 추천서였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그리고 태정그룹 인턴 지원하래. 자취방에서 기침을 하며 누워있던 어머니가 기적이라도 본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진짜냐, 우리 아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날도 다 있네. 어머니는 장롱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돈을 꺼내 도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양복 한 벌 맞춰. 면접 가는데 초라해 보이면 안 되지. 엄마는 괜찮다. 약은 나중에 사도 된다. 도진은 거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꼭 붙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들어간 태정그룹. 첫날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번쩍이는 로비, 고급 정장에 명품 구두를 신은 동기들, 어머니가 사준 저렴한 기성복을 입은 도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낡은 구두를 뒤로 숨겼습니다. 전략기획본부 신입 인턴 OT, 단상에는 상무 최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맨 뒷줄에 앉아있는 도진을 향해 멈췄습니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 기수에는 아주 특별한 분이 계시다면서요. 스펙도 배경도 없이 들어온 분, 우리 회장님이 직접 꽂아주신 낙하산이라던데요. 순간 시선이 한꺼번에 도진에게 꽂혔습니다. 최태성이 천천히 다가와 도진의 옷깃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도진 씨, 옷이 참 소박하네요. 여긴 편의점이 아니라 대기업입니다. 기본 예의는 갖추고 와야죠. 알바하던 감각이 안 버려졌나 보네. 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도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최태성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밀었습니다. 말기는 알아듣네. 그럼 이거부터 치우고 내 방에 와서 생수도 채우고 영수증 정리도 좀 해요. 나 바빠서. 주변 인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완전 개인 심부름이다. 찍혔네. 금방 나가겠다. 하지만 도진은 말없이 커피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취객들이 쏟아 놓은 걸 치우던 생각을 하니 이 정도 심부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태성의 사무실에는 3년치 법인카드 영수증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골탕 먹이려 일부러 뒤섞어 둔 거였습니다. 그런데 도진은 엑셀을 켜고 무서운 속도로 숫자를 입력해 나갔습니다. 날짜별, 항목별, 카드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이 눈앞에서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재고 정리하던 게 이거보다 더 힘들었지. 할만하네. 퇴근 무렵 도진은 깨끗하게 정리된 파일과 세탁까지 마친 셔츠를 최태성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직원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걸 벌써 다 했어? 와, 일머리 장난 아니네.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도진이 칭찬을 받는 걸 지켜본 최태성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며칠 후 텅 빈 사무실에 보안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전 직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기밀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전수조사합니다. 순식간에 책상이 뒤져졌습니다. 그리고 도진의 서랍 깊은 곳에서 붉은색 봉투와 USB 하나가 나왔습니다. 팀장님, 여기 기밀 문서 발견됐습니다.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진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왜 제 서랍에? 최태성은 놀란 척 연기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도진 씨, 당신 산업 스파이야? 감히 우리 회사 핵심 자료를 훔쳐? 보안팀 직원들이 도진의 팔을 비틀어 수갑을 채우려던 그때 지하 감사실 문이 열리며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 이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 놓으세요. 이 사람은 경찰서가 아니라 제가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화면에는 텅 빈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주위를 살피며 도진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최태성이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붉은 봉투와 USB를 꺼내 서랍 깊숙이 찔러넣고는 비릿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최태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질렸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누가 이런 걸. 이수연은 팔짱을 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사각지대 보안용으로 설치해 둔 카메라입니다. 조작이라면
제가 회장님께 같이 가서 확인해 보시죠. 보안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도진의 손목을 서둘러 풀었습니다. 내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도진 씨,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이수연은 도진을 조용한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이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진 씨,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당신은 회장님의 친손자입니다. 도진은 캔을 쥔 손에 힘을 잔뜩 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회장님의 큰아드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최성국, 능력도 있었고 마음도 곧았죠. 하지만 내부 싸움에 휘말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고요. 이수연의 눈이 젖었습니다. 회장님이 뒷조사를 하다 알게 됐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인 줄 알았던 청년이 바로 그 아드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도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라는 거죠? 그럼 최태성 상무는 당신의 작은아버지 그리고 회장님의 지금 부인 둘이 함께 회장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도 당신과 어머님을 노리고 있고요. 도진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두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제 신분을 숨긴 거군요. 저와 엄마를 지키려고. 이수연은 서랍에서 평범해 보이는 볼펜 하나를 꺼내 도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녹음기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펜이지만 클립을 누르면 10m 박소리까지 다 담깁니다. 최태성 상무와 마주할 때 꼭 켜두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도진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임서령 라인 임원들의 비리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결정타가 아니에요. 마지막 한 방은 도진 씨가 만들어야 합니다.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진은 볼펜을 셔츠 주머니에 꽂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뒤로 낮에는 인턴, 밤에는 이수연의 과외, 재무제표 보는 법, 이사회 구조, 지분 관계. 도진은 스펀지처럼 내용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회의날, 신선식품 폐기율 증가 문제를 두고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태성 상무는 비싼 외국 컨설팅 회사를 들여오겠다며 50억짜리 계획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회사와 계약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최왕표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컨설팅이야? 지난번에도 수십억 쓰고 들고 온 게 고작 교육 강화 매뉴얼 아니었나? 현장도 모르는 애들이 무슨 수로 우리 동네 물류를 알아? 자리가 술렁였습니다. 그때 뒷줄에 앉아있던 도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인턴은 조용히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최태성이 소리쳤지만 최왕표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두어라, 들어보자. 현장을 알아봤다니 나도 궁금하군. 도진은 칠판 앞으로 나가 펜을 들었습니다. 편의점 야간에 일하면서 매일 폐기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점장님들은 항상 발주를 못 맞춰서 폐기가 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보기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진이 간단한 도표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배송이 하루에 한 번이니까 조금만 늦어져도 신선식품은 판매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지역 창고를 활용한 하루 3번 소분 배송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태블릿을 연결하자 시뮬레이션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오토바이 인건비가 추가되더라도 폐기 손실을 줄이면 연간 200억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럼 50억 컨설팅 비용도 필요 없겠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 친구 말 되는 소리 하는데 숫자도 딱 맞네. 최왕표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이거야. 내가 듣고 싶었던 건 이런 얘기다. 도진군, 자네가 프로젝트 책임 맡게. 인턴 딱지는 나중에 떼고 생각하세. 최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레이저 포인터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한 달 뒤 도진이 설계한 시스템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폐기율이 눈에 띄게 줄고 수익이 올라가자 사내 게시판에는 알바 출신 인턴의 기적이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 기사를 펜트하우스에서 보고 있던 임서령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모니터 속 도진의 모습이 자꾸만 30년 전 젊은 최성국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져와 흥신소 직원이 가져온 봉투를 뜯는 순간 99.9% 친자관계, 글자가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역시 그 피었어. 고아원 서류 따위는 다 연극이었네. 영감탱이가 날 속였어. 임서령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태성아, 정신 차려. 내 자리를 노리는 진짜 경쟁자가 누군지 알겠지? 방법은 하나뿐이다. 없어져야 해. 아주 영원히. 그날 밤 야근을 마치고 나온 도진에게 어머니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퇴근해. 뭐 사갈까?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 대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짧은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도진아, 오지마. 도망쳐. 곧이어 낯익은 남자의 비릿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반갑다. 조카님, 최태성? 살리고 싶으면 지금 당장 문자 보내는 주소로 와. 경찰 부르면 내 어머니의 숨 끊어지는 소리를 직접 듣게 될 거다. 전화를 끄는 도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이수연에게 바로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위협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신 예약 문자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실장님, 최태성이 어머니를 납치했습니다. 위치는 경기도의 폐공장. 30분 뒤에 이 문자가 발송되면 제 위치를 추적해 와주세요. 전송 예약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볼펜 녹음기에 불이 켜진 걸 확인하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경기도 폐공장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요.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 안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천장에 매달린 투광등이 갑자기 켜지며 눈을 찔렀습니다. 왔네.
쥐새끼, 쇠파이프를 든 사내들, 그리고 의자에 묶인 채 울고 있는 어머니. 도진이 어머니에게 달려가려는 순간 뒤통수에 강한 충격이 날아왔습니다. 눈앞이 번쩍이고 몸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코를 찌르는 휘발유 냄새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밧줄에 묶여 기둥에 고정되어 있었고 맞은편 의자에는 어머니가 재갈을 문 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때 최태성이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낄낄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효심 지극하다. 걱정 마라.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어머니하고 같이 보내줄게. 화장 비용도 아끼고 좋지? 도진은 공포를 억누르며 머릿속을 굴렸습니다. 셔츠 주머니 속의 작은 무게, 볼펜 녹음기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죽더라도 이 녹음은 남아야 한다. 등 뒤로 손을 움직여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거칠고 날카로운 쇠조각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손목이 쓸리고 피가 나도 도진은 이를 악물고 밧줄을 갈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 입으로 최태성을 자극했습니다. 불쌍하다. 내가 직접 한 건 하나도 없잖아. 할아버지 때릴 때도 깡패들 뒤에 숨었지. 지금도 불 질러놓고 사고라고 우길 생각이지? 닥쳐. 최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내 할아버지 내가 죽이라고 시켰다. 그 늙은이가 죽어야 회사가 내 거니까. 억울하면 지옥 가서 하소연하라 그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녹음기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2층 난간에서 지켜보던 임서령이 지루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태성아, 말씨 좀 하지 말고 빨리 끝내. 냄새 배는 거 싫다니까. 그 목소리 역시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마침내 밧줄이 서서히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성이 라이터 불을 켜고 휘발유 고인 바닥을 향해 팔을 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이수연의 전화였습니다. 누구야? 이 타이밍에 최태성이 잠시 시선을 돌린 순간 도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 밧줄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몸을 날려 최태성의 손목을 걷어찼습니다. 라이터는 휘발유가 닿지 않은 구석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이 자식이. 몸싸움이 시작되려는 순간 폐공장 셔터 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경호팀과 경찰들이 성광탄을 터뜨리며 들이닥친 겁니다. 눈이 부신 빛 속에서 사내들이 비틀거렸고 이수연의 목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원 무기 내려놔.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체포다. 그날 밤 어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고 도진과 이수연은 다시 태정그룹 본사를 향해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 본사 상층에서는 임서령 측 이사들이 최왕표 회장 회의만을 올려 투표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대한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복도는 임서령이 고용한 용역들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막으라고 했을 텐데 어떻게 올라온 거야? 하지만 경찰과 경호팀이 힘을 합쳐 복도를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에 도진은 소화기를 들고 이사회장 문손잡이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쿵쿵 나무가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 한 번을 더 내려쳤을 때 잠금 장치가 부러지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이사가 앉아있는 회의장. 단상에서는 임서령 측 사회이사가 투표를 집계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피투성이 청년 하나가 문을 부수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그 투표 멈추십시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최왕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칠갑이 된 손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 손자다. 할 말이 있다. 듣도록 해라. 웅성거리던 이사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진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볼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회장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저와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도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난 뒤 그래, 내가 죽이라고 시켰다. 그 늙은이가 죽어야 회사가 내 거니까. 최태성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장 안을 울렸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나 둘 일그러졌습니다. 이어지는 대화. 태성아, 말 좀 그만하고 빨리 끝내. 냄새 배는 거 싫다니까. 이번에는 임서령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라도 조작이라고 주장할까봐. 이수연은 경찰들과 함께 이미 폐공장에서 체포한 두 사람을 회의장 뒤편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녹음 속 목소리와 그대로 겹쳐졌습니다. 이제 누가 누구인지 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최왕표는 긴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피부치를 내 손으로 끊어내는 일이 이렇게 아픈 줄은 몰랐구나.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들어라. 오늘부로 최태성은 내 아들이 아니다. 회사에서도 집안에서도 이름을 지워라.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데려오지 마라. 경찰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임서령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냥 안 끝날 거야. 문이 닫히자 회의장 안엔 깊은 침묵만 남았습니다. 며칠 뒤 조용한 재택병실. 최왕표는 휠체어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앞에는 도진의 어머니와 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놀라며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최왕표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말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욕심이 눈을 가려 너희 모자를 30년 동안 지옥에서 살게 만들었다. 내 아들이 당할 때도 지키지 못했고 너희를 노릴 때도 막지 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진은 서둘러 할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시고 진심으로 사과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 달 뒤 태정그룹 대강당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최왕표는 마이크 앞에 서서 선언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앞으로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나의 손자 이도진 군을
장기적인 후계자로 추천한다. 조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도진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았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를 지금 받지 않겠습니다. 장래가 술렁이었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운 좋게 핏줄을 찾았다 해서 갑자기 수만 명의 삶이 걸린 회사를 이끌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영은 피가 아니라 실력으로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배우겠습니다. 언젠가 제 힘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그때는 핏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잠시 조용했지만 곧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윽고 대강당 전체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몇 달 뒤 공항 출국장, 도진은 트렁크를 끌며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와 여전히 기운은 약하지만 눈빛 많은 또렷한 할아버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가서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와라. 내 아버지보다 더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 네, 할아버지.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술은 줄이시고요. 실장님 말 잘 들으시고요. 이수연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진 씨, 회사는 제가 지키고 있을게요.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출국장 문을 지나기 전 도진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을 위해 손을 흔들어주는 두 사람. 그 모습은 더 이상 부자인 회장과 가난한 알바생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피투성이 노인을 구했던 편의점 알바생. 그 청년은 알고 보니 재벌가의 유일한 후계자였고 원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처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얻은 왕관 대신 스스로 길을 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 현실이 너무 차갑고 억울하게 느껴지시나요? 도진이도 폐공장의 어둠 속에서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증거 하나라도 더 남기려고 버티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 자신과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모두 살린 길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동네 이름도 살짝 적어주시면 여러분과 가족분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